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는 뉴스백 브리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뉴스백 브리핑은 새로운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 다른 통신사 뉴스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보세요. 이 백브리핑, 시사바리스타 백브리핑은 보도된 내용들을 허재현 기자만의 시선으로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같은 뉴스도 제가 전해드리면 뭔가 좀 다르게 들려질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뉴스 들으면서 놓쳤네?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네? 그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 뉴스 보면서 여러분 그 주변 제 지인들하고 뭐 토론하실 기회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자식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네 하는데 말문이 막혀. 논리에서 좀 딸려. 그럴 때 시사바리스타를 들으시면 뭔가 반박하실 수 있는 논리들을 허재현 기자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니까요. 네, 어디 약수터 가실 때나 어디 동창 모임 이런 데 가실 때 미리 듣고 가십시오. 자기 전에 들으셔도 좋은 방송입니다. 밤에 들으셔도 되고요. 오전에 들으시면 커피 한 잔과 함께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허재현 시사바리스타입니다. 시사커피 원두 오늘도 많이 준비해놨는데요. 잠시 내리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그거를 전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정경심 교수의 여러 그 재판 중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지난 주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기 전에 나오지. 아주경제법조팀이 요즘 일 잘합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보도를 하나 내놨는데 일요일 날 정경심 교수 그의 이제 표창장 위조 의혹 그 사건 재판에서 예전에 그 SBS가 그 정경심 교수 연구실 무슨 PC에서 뭐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걸로 확인됐다 뭐 이렇게 단독 보도한 적 있었잖아요. 이거 검찰이 오보였다고 재판에서 얘기한 게 뒤늦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 SBS 이 자식들이 예전에 그죠? 10년도 전에 그때 SBS가 논두렁식에 그거 오보 내가지고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서거하는 그런 불행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19년에 총장 직인 파일 오보를 또 이렇게 내서 사람 하나 죽일 뻔했군요. 잠깐 그 작년에 있었던 그 SBS 보도 좀 짚어드리면 이래요. 2019년 9월 7일 나온 보도인데 이 9월 7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9월 7일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총장의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SBS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를 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검찰은 이 정 교수를 직접 소환해서 표창장을 만든 경위 등을 이제 조사하겠다.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보도를 했는데 그래요. 이게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SBS 보도가 난 이후에도 계속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서야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자, 봅시다. 지난 8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 재판인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요렇게 얘기를 하네요. 검찰이 증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증인은 이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증인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검사가 직접 얘기를 해요. 이 PC에선 그런 거 발견된 게 없었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무려 7개월 만에 법정에서 검찰이 SBS 보도가 오보라는 것을 슬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예, 황당하네요, 그죠? 도대체 SBS 보도가 어떻게 나온 걸까? 우리가 그 총장 직인 파일 나왔다, 그래서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그 보수 세력이 그렇게 지금까지 물고 늘어졌던 건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 좀 구분할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인 파일은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뭐냐? SBS가 보도한 그 9월 7일, 그 이전에 확보된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있었던 게 아니라 9월 10일 이후에 한 번 더 검찰이 동양대를 찾아가가지고 그 강사 휴게실인가인지 거기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가져온 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찰은 공소제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9월 6일 이전에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그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니고 9월 10일쯤에 강사 휴게실에서 가지고 온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와서 그걸 갖고 공소제기를 한 건데, 그런데 SBS 보도는 9월 7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장 직인 파일이 확보되기도 전에 SBS는 이걸 보도를 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 컴퓨터엔 있지도 않은데. 도대체 SBS는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보도를 한 건지 밝혀야 됩니다. SBS 보도는 일단 오보이고요. 9월 10일 이후에 보도를 했다면 오보가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압수수색해서 가져오기도 전에 어떻게 9월 7일 날 3일 전에 그거를 보도를 한단 말입니까? 컴퓨터 파일 그거 나왔다고, 직인 파일 나왔다고 어떻게 보도를 한 거예요? SBS는 황당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자. 제가 그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런데 검찰이 확보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그 컴퓨터, 그 컴퓨터도 지금 증거 능력에 다툼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가져온 건데 이게 동양대의 소유의 컴퓨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조교가 뭐 같이 쓰던 컴퓨터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동양대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무단으로 가져오게 된 게 된 겁니다. 검찰은 뭐 당연하게 뭐 동양대 컴퓨터니까 우리가 제출 확인서 받아가지고 가져온 걸 합법적으로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양대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 동양대는 자기들 게 아니래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이 컴퓨터에서 나온 모든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인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판사가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변호인단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하면 총장 직인 파일은 9월 10일, 작년 9월 10일 이후에 가져온 거가 되는데, 그 파일이 나온 컴퓨터조차도 증거 능력 지금 인정 여부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SBS가 보도했던 그 총장 직인, 그거는 아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장 직인이 허재영 기자는 있다는데 뭐가 있다는 거냐? 자, 제가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 공소장을 봅시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 부분에 이미지를 캡처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상장 같은 거 받으면 밑에 이제 그 총장 직인이 담겨 있고 뭐 이름 담겨 있고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통째로 그 상장 하단 부분을 이미지를 통째로 캡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창장을 오려 붙인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직인 파일이 아니라 직인이 담겨 있는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위조한 겁니다. 이건 약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총장이 만약에 직인 파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표창장 위조가 뭐 100장이든 200장이든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검찰 공소장에 이게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위조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언론이 별로 주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SBS 보도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다 이게 직인 파일을 가지고 다 오려붙이기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우리가 그 검찰 공소장 내용을 그렇게 해석해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직인 파일이 아닌 거야. 검찰 공소장에도 보면 직인 파일을 갖고 위조했다라고 안 돼 있어요. 이제 보니까. 예.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예. 위조한 것처럼. 검찰 공소장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SBS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해악을 끼쳐온 겁니다. 예. 그래요. 강사 휴게실에서 이미 제출해서 만약에 가전 컴퓨터가 판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 거기서 뭔가 그 직인 파일이 있거나 뭐 했거나 뭐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조교가 뭐 같이 쓰던 컴퓨터라고 이제 변호인단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걸 왜 갖고 있었냐 조교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근데 표창장을 발부하는 게 뭐 정식 결제 라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많이 동양대에서 만들어냈다면서요. 예? 다른 교수들이 다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꼭 무슨 뭐 대장에 뭐 기록하고 뭐하고 결제 받고 뭐 그렇게 안 한 표창장도 많다며. 예. 그렇게 해서 다른 교수들도 그렇게 해서 뭐 표창장을 뭐 이렇게 발급하고 뭐 한 게 있다면 다른 교수들의 컴퓨터도 다 같이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이런 직인 파일이 있네, 요거를 입증시키면 정교수 사건은 클리어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이건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정경심 교수의 조교의 컴퓨터, 예? 조교가 쓰던 컴퓨터에만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입증시키면 아주 클리어해져요. 예. 한번 취재를 해보십시오. 예. 이건 제가 김칠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요거 한번 따로 뭐 변호사 그 사무실 직원을 보내든지 누구를 해서 이걸 좀 탐문을 좀 시켜봐라. 예?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김칠준 변호사 전화 안 받으시네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한테 제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 SBS의 그 대형 오보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아무 언론도 보도를 안 해요. 예. 이게 9월 6일 날, 아니 잠깐 9월 6일이 아니죠. 지난 8일, 4월 8일 날 지난주 중순에 나왔던 내용인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 장경욱 교수라고 동양대 그분이 뭔가 좀 대충 듣고 막 이렇게 쓰신 페북 글은 제가 봤어요. 검찰이 이걸 오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속기사도 아니고 그냥 이분이 또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준비할 때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따로 언급은 안 해드렸던 거예요. 왜? 만약에 장경욱 교수가 잘못 들으신 거면 어떡해. 예.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아주경제 법조팀에서 이거를 그 속기록 법원 속기록을 입수해가지고 뒤늦게 이걸 정리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언론도 이걸 보도를 안 해줬어요. 예. 장경욱 교수의 페북 글만 외롭게 떠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참 진짜 언론들이 진짜 니네들 이거 직무유기다 진짜 이러면 안 돼. 한겨레 경향 니들마저도 그러면 어떡해. SBS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아니면 보도 경위라도 밝히세요.
예전에 SBS가 그 뭐죠? 검찰 공소장이 미국에서도 재판 전에 공개된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미국 법조계 다 확인해 보니까 공소장도 함부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공소 제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배회심 공소 제기 여부 결정하는 재판. 예? 그 대배회심 재판 거친 다음에 그게 확정이 돼야만 공개되는 거다. 제가 그거 확인해서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SBS는 아직까지도 그 보도 수정을 안 해요. 예? 미국에서도 검찰 공소장 함부로 공개 안 해요. 반드시 그 대배회심 재판, 예?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이후에 공개가 된다고요. 예? 지금 뭐 보도를 지금 오보를 계속 몇 번을 내는 겁니까?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뭡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정리한 그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관련 조금 판사에 대해서 좀 판사의 판단을 조금 제가 예측을 하나 더 해드리겠는데, 지금 이 그 뭐야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니들이 그 주장하는 대로 그 이미지 파일 뭐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표창장에다가 갖다가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위조했다 뭐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이걸 위조라고 보려면 위조 행위를 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표창장 원본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표창장 원본이 지금 없단 말이죠. 이게 왜 원본이 중요하냐면 판사는 항상 보수적으로 늘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뭐 직인 파일도 갖고 있고 뭐 이미지 파일 캡처도 했다고 쳐요. 예? 그 행위가 1차 행위. 예? 그 다음에 2차 행위가 뭐야? 그 위조된 걸 가지고 또는 총장의 그 위조 직인 파일을 가지고 실제로 위조 표창장을 제작하는 행위. 그게 2차 행위거든요. 그 2차 행위가 1차 행위랑 같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예? 뭔 소리냐면 이미지 파일 그 만들었다면 그 이미지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오래 붙였으면 그 표창장에다가 갖다 붙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동일성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표창장을 오려 가서 갖다 붙인 게 요거 그 이미지 파일 그 컴퓨터에 있던 거랑 동일한 거네. 그러면 위조한 게 확실하네. 1차 행위와 2차 행위가 다 연결이 되네. 판사가 이렇게 봐야만 이게 위조 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예? 위조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래서 표창장 원본이 중요한데 표창장 원본이 없어요. 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검찰도 못 찾아내고. 예.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그 설사 그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이 있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되기 전에 행동에서 멈춘 거죠. 예? 그건 위조가 아니고 그냥 파일 캡처를 한 거지. 그건 위조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 법상. 그걸 해서 갖다 붙여야만, 붙이는 행위까지 완성돼야만 그게 위조인 거예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49대 51 이론이라고. 예? 판사는 유죄의 정황과 의심만 가지고는 절대 유죄를 때리지 않아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됐다라고, 예?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보는 비율이 51%를 넘겨야 돼요. 예? 49%의 정황과 의심만 가지고는 유죄를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의 이 표창장 사건은 49%의 문턱을 지금 못 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요 내용을 지난 주말 방송 전에 알았다면 제가 좋았을 텐데 뒤늦게 알았어요. 예. 자,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백브리핑. 두 번째 전해드릴 뉴스는 뭐냐면 대구 시민단체의 소송 소식입니다. 뭐냐? 자, 대구의 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한다 그러네요. 정부가 초기에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권고한 방역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를 해 집단 발병을 초래했다. 면서 국가배상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그 신천지 그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2월 한 9일, 뭐 2월 초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경제활동 평소대로 해주셔도 된다.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거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그걸 갖고 소송 걸겠다는 거예요. 참. 아니, 그 이후에 신천지라는 돌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인 외국인들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아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다 이걸 믿고 있어. 중국 외국인들 그 통제 안 해가지고 이게 퍼졌다고.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공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인천공항에서 걸러졌다니까요. 지역사회 감염은 신천지가 가장 큰 원흉이에요. 왜 그거를 자꾸 눈 감는데 대구에서는. 그게 다 권영진이 이게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벌어진 일 아니에요, 진짜. 그걸 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대구에 그 긴급 지연된 그 추경, 저 이것도 주기 싫어지네요. 우리가 국회에서 그 11조 그 추경안 이제 통과될 때 대구 경북 지역에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1조 원을 거기만 추가로 더 줍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대구 경북인 워낙 피해가 심하다면서. 저 그 1조 원도 그냥 다시 회수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대구 사람들 자꾸 이렇게 나오면 힘내세요 대구 이런 표현 전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같은 한민족이니까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힘내세요 대구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대구 그 긴급한 환자들 받아준 광주 칭찬하면서 달빛 동맹 이렇게 나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 정부 상대로 또 손해배상 추진하고 막 이 사람들이 대구에는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MBC, 대구 MBC 빼고는 다 좀 이상해. 제가 평화나무에다가 기고한 글인데 얼마 전에 제가 좀 취재를 해가지고 요거를 좀 밝힌 게 있었어요. 대구 그 브리핑 때 그 기자 그 브리핑 하잖아요. 그 권영진 시장이 막 맨날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막 거기서 백운용 국제뉴스 기자라고 희한한 얘기를 하는 기자 한 명 있었습니다. 권영진 시장을 무슨 뭐 예수님 모시듯이 떠받쳐요. 이 사람이 3월 11일 날 대구시청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가짜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건 가짜인데 이 자리에서 한 방에 잠재워 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아니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라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진짜 낯뜨겁게도. 근데 이 백운용 기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2014년 대구시 수성구 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018년에도 역시 자유한국당에 공천 신청했는데 탈락해가지고 그 이후로 무슨 국제뉴스인지 뭔지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이상한 기자를 제가 또 발견한 거예요. 예. 오경묵 한국경제기자입니다. 이 사람을 지적하는 건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이 사람도, 예, 이상하게 대구시장을 칭찬하는 그 질문들을 많이 하길래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눈여겨봤는데, 이 사람도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2월 24일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냐. 오경묵 기자. 정부가 어제 뒤늦게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높였는데 대구는 시장님 지침에 따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외출 자제 벌써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좀 억울합니다. 막 이러면서 대구는 잘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은 잘하고 있었는데 대구에 막 이렇게 코로나 퍼져서 대구가 욕먹는 게 억울하다. 오경묵 한국경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2월 28일 브리핑에서는 이럽니다. 대구시는 시장님께서 빠른 판단으로 선제적 대응을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자체 차원에서 못 막는다고 정부 지원도 요청하셨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답합니다. 대구시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병상을 다 마련하기 힘드니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죠? 오경묵 기자 발언 제가 다 요약해 봤어요. 3월 18일에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시장님, 한 달 동안 시민들 잘 못 만나셨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긴장하는 대응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진 시장한테 예전에 마치 루즈벨트 미국 그 전 대통령이 대공황 때 라디오 연설 같은 거 해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안심시켰잖아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막 멍석을 깔아줘요. 기자가 오경묵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저는 그냥 또 저런 쓰레기 같은 기자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 사람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대구 엑스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구에 있는 국제회의장인데 거기에 홍보팀장으로 있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경제신문으로 옮겨갔고 기자가 된 분이네요. 이 대구 엑스코가요, 여러분. 지분을 80%를 대구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대구시가 230억씩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오경묵 기자는 한국경제 들어가기 직전까지 대구시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직책에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순수하게 정말 기사 쓰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건 알 수 없죠. 여러분, 기자를 하다가 어디 기업의 홍보팀 같은 걸로 옮겨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홍보팀, 기업의 홍보팀 같은 데서 일하다가 아무런 경력, 기자로서의 무슨 경력도 없는데 갑자기 경력직 기자로 채용된다는 건 그 언론사가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자는 다른 용도로도 써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경묵 기자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보세요. 대구시장 계속 칭찬하는 기사만 막 씁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시간상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오경묵 기자, 백운용 기자 이런 사람들이 대구시의 시민들의 생각들을 다 오염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의 지지율은 그 지역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전국적으로는 다 권영진 욕하고 있는데 대구 MBC 빼고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가 이런 기자들 천지인 거예요. 백운용 기자, 이런 사람들. 지역 언론들은 우리 같은 이제 중앙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잘 안 두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가족처럼 그냥 지내왔던 거예요. 대구시랑 대구시 출입 기자들이랑. 그러니까 이런 낯뜨거운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대구시 브리핑을 평소에 솔직히 누가 봅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나 되니까 대구시 브리핑을 우리가 집중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낯뜨거운 질문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건데, 아이고, 지금까지 몇십 년간 일해왔으니까 대구시 시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오염되어 왔던 거죠. 이게 다 언론 탓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 대구 시민들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우리가 참 이상하잖아요. 이런 언론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직접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시간이 좀 없지만 하나만 더 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KBS 저널리즘 J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서 채널 A의 그 겁박 취재, 그 내용을 좀 다뤘어요. 법조 기자들이 이 채널 A 이 겁박 취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부분들을 꼬집었거든요. 여기 이제 나온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조 기자들이 억울하면 이 채널 A를 같이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PD수첩에서 예전에 법조기자 그 출입기자와 검찰 커넥션에 대해서 보도했을 때 법조기자들이 성명도 내고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MBC는 똑같은 보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법조기자단은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괜히 이거 나섰다가 사실은 우리도 누구 좀 이번엔 좀 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발언들 채널 A 말고 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까봐 그걸 걱정하는 건가? 자, 모든 법조 기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채널 A 기자처럼 누구 좀 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음모를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보도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지금 법조 기자들이 다 그런다고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조 기자단에서 이번에도 성명을 내야지. 채널 A를 비판하든지 아니면 MBC 보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든지. 왜 조용히 있는데? 그리고 그 전과자, 그 제보자가 채널 A 쪽, MBC와 채널 A 이제 공통 제보자죠. 그 제보자가 실은 전과자였다라는 거를 문제 삼는 그런 언론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KBS에서. 범죄자 조주빈의 발언은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주빈 그 새끼 그 자식은 또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손석희와 연관되어 있는 뭐 어쩌고 막 조주빈이 떠드니까 그것도 검증도 안 하고 조선일보는 막 계속 보도를 하죠. 아니 같은 논리라면 조주빈은 범죄자인데 왜 범죄자 얘기를 조선일보는 막 크게 키워서 써줘요? 검증도 안 하고. 지금 MBC가 범죄자 경력 갖고 있는 사람 전과자의 말을 갖고 보도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문제 삼으면서 왜 니들은 조주빈 말이라면 그렇게 맹신해서 보도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제보 그러니까 상당수의 제보에는 목적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제보들이 상당합니다. 100% 순수한 제보는 거의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 오염되어 있는 제보, 그러니까 독이 묻어 있는 제보에서 독을 살살살살 발라내가지고 진짜로 먹어야 될 것만 그렇게 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기자의 진짜 프로페셔널한 능력인 겁니다. 그 독을 발라낼 줄 아느냐, 발라내지 못하느냐가 기자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독이 묻어있는 제보를 사람들은 늘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과자가 됐건 정치인이 됐건 아니면 동네 이웃이 됐건 누군가는 제보를 갖다 주는데 그 제보에는 늘 독이 묻어있을 가능성을 기자들은 염두에 두고 그거를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MBC는 그걸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자가 애초에 전과자인지 여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누구야 그 김경준 BBK 사건 그때 김경준도 BBK 그 사기범입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이 BBK 같이 소유했던 실소유주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나중에 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로. 그럼 김경준은 범죄자니까 그 사람 말도 하나도 다 거짓말 하나도 사실이면 안 되는 거겠네. 근데 다 사실로 확인됐는데 10년 뒤에 범죄자 말이라고 왜 그거를 취재를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을 KBS 저널리즘 J에서 얘기했는데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채널A를 아주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감찰팀이 아니라 인권국에서 조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누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겁니까? 지금 뭐 검사들이 지금 인권 침해 당했다 지금 뭐 이래서 지금 인권국에다 맡긴 겁니까? 아유, 그 소식은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선 이틀 남았네요. 다들 투표하실 거죠? 저도 미리 투표하고 왔습니다. 미리 투표하고 왔고 정말 벼르고 별났습니다. 자민당의 한국 비례정당 어딘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곳 있잖아요. 너무너무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아베를 위해서 단식을 하질 않나. 이번에 저는 진짜 너무나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하고 오십시오. 허재영 기자, 총선 이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